반갑습니다. 저는 청구고등학교에서 사회과를 맡고 있는 교사 이동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 인류가 거쳐온 경제 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이 경제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 경제와 또 앞으로의 경제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과거의 경제부터 오늘의 경제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산업자본주의, 즉 중산주의부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산주의 경제의 핵심은 당시 경제적인 부를 쌓아나가던 이 부르주아들이 산업활동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했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국가가 경제활동을 통제했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경제의 특징을 말씀드려본다면 바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이고 국가 경제의 대한 통제가 강화된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신 것처럼 당시의 국가들은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수입을 적게하고 자기 나라의 상품을 많이 팔므로써 국가의 부를 높이고자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부와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당시 중산주의 경제 때 하나의 국가 모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자국 내에서 원료가 수출되는 걸 금지합니다.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싼 값으로 또는 지배를 통해서 거의 무료로 수입을 했죠. 동시에 이렇게 들여온 원료를 가지고 국가 내에서 상품을 만들려면 완성품의 수입은 금지하지만 수출을 많이 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시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가 등장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저서 중에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경제학자는 결국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을수록 나라의 부가 증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이 시장 경제를 확립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것은요, 이 중산주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유방임주의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를 말씀드려본다면, 당시 이렇게 국가의 통제 경제에 대한 개입을, 주의를 바로 당시 경제적인 지배층이었던 이 부르주아들이 계급적 이해관계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과거 중산주의처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또 노력만큼 마음껏 이윤을 추구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죠. 그와 동시에 아담 스미스는 이 책을 통해서 정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시장이 작동을 잘해서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점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함께 만나면서 전체 유럽 사회가 중산주의 경제에서 자유방임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산업혁명기 때 영국에서 있었던 아동 노동에 관련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 농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왔었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 자본가들은 가장 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했고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 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1970년에 서울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분신했던 전태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경제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이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가 여러 가지 모습을 안고 있다가 결국 이 30년대 들어가서 크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1929년 미국에 시작된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경제 대공황은 바로 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 따른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경제를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또 자본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과정해서 결국 만들면 달린다 이런 그 경제 논리를 가지고 국민 대다수의 소비층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상품만 갖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 당시 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공황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경제학자인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를 수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과감히 도입한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때에 의해서 이 미국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정책의 결과 미국은 이 대공황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이런 뉴딜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흐름을 다시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대공황의 극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실패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특히 정부가 국민 대부분의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복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때 정립하게 된 이 국가의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 활동이 과열되어서 호경기가 될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대중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을 활용하는 긴축 정책을 씁니다. 이를 통해서 너무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면서 시장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게 되죠. 반면 그 반대로 경제활동이 굉장히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로 물가는 내려가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이때 정부는 이 실업 증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이런 케인즈에 의한 정립된 정책들은 오늘날 현대 경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앞서 살펴보신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또 수정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은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제가 소극 국가였다면 수정자본주의는 적극 국가를 지향합니다. 동시에 이 자유방임주의가 이 약유국가라고 한다면 이 수정자본주의는 적극적인 복지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가 서로 양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차에 197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자유주의는 또다시 정부 기능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과거의 경우처럼 시장 경제가 확대된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많이 들으신 WTO와 FT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자유주의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70년대 인류는 두 번에 걸쳐서 큰 석유 파동을 겪게 되는데요. 이 석유 파동의 시기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물가와 실업이 동반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에는 기존의 확장 정책이나 기초 정책과 같이 개인주가 이야기한 정부의 시장 경제 기획 정책이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98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대처리즘이고 또 한 개는 레이거노믹스입니다. 이 대처리즘은 당시 방만하게 운영되던 영국의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시키고 복지 정책을 축소했던 정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시장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 국민들의 노동 의욕을 높여서 결국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특히 1980년, 90년대에 이 소련과 동부 유럽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전 세계가 이 시장 경제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세계화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최근에 와서 이런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과거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이런 탈국스러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반대했던 미국 시민들의 시위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 중산주의부터 최근의 신자유주의까지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함께 고민해볼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찾고 있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요. 상반된 가치나 갈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 찾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회과학은 다양한 가치 또는 관점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함으로써 서로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학문적 모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대안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만이 유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 구조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고 이 공익을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쳐온 인류의 경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로축은 경제를 움직이는 기구로서의 정부와 시장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바로 중산주의부터 최근의 신자유주의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그래프에서 한번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주의 시대는 어디쯤 점을 찍힐까요? 그렇죠. 이렇게 당시 경제가 아주 극단적인 정부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에 찍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자유방위주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점을 찍힐까요? 예, 바로 극단적인 정부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정반대 위치로 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디쯤 찍으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즉, 자유방위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으니까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그러나 이 중산주의처럼 극단적인 정부 통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어디쯤 찍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 점은 분명히 그 정부 경제 또는 정부 개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내려와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방위주의처럼 극단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겠죠. 따라서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기네요. 이어본다면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 문제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가 되어왔다면 신자유주의 다음에 나올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구체적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추이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요점은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치대 수정 자본주의보다는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은 조금 더 시장과 정부가 접근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학자들께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전망들입니다. 첫 번째, 시장 경제의 장점은 그대로 개선될 것이다. 즉,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성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윤 동기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의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이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두 가지야말로 아까 전에 그 마지막 전망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은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나 원료 공급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폭리를 취해오던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운동이죠. 그에 비해서 이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이윤만 추구하던 기업이 아니라 사적인 이윤과 함께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경제활동에서 이윤을 추구하되 그 이윤이 공동체적인 윤리적 가치와도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까 전에 그 변화와 충분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인데요. 이 중국은 최근에 사회주의 경제의 원리를 지키면서 기존 정부 계획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죠.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서 시장과 정부의 장점이 새롭게 결합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국가로 통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과 북이 지향하는 이 극단적인 두 경제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시장 경제의 가장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북한과도 이념과 체제를 위해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두 정부 체제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경제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정부의 장점이 조화로운 경제, 그리고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이 함께 조화로운 경제, 그리고 활력과 희망, 또 행복이 가득한 경제, 이런 경제를 위해서 기존의 경제 역사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